샬롬, 말의 탄생 5번째. 둘린의 공주를 구하러 떠나다. 안개가 가득한 새벽녘, 주인은 덧없이 고요했고 무신한테의 발자국 소리만 숲속 가득 울려 퍼졌어요. 주인님, 이제 거의 다 와 갑니다. 단초가 무신한테의 고삐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돈키호테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아니 가끔씩 콧김을 힘차게 내품는 무신한테까지 치면 용감무쌍한 기사와 하인, 백마처럼 멋진 당나귀의 모습은 정말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돈키호테 기사단이 산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성 안에서 공주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돈키호테 기사님, 살려주세요. 돈키호테는 깜짝 놀라 얼굴 가리개를 머리 위로 밀어 올렸어요. 그 바람에 투구 속에 숨겨졌던 날카로운 눈매와 비장한 표정이 확실히 드러났지요. 주인님, 지금입니다. 이야, 공주를 괴롭히는 비겁한 악당아, 어서 나와라. 돈키호테는 무신한테를 몰고 산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오래된 성을 향해 달려갔어요. 무신한테가 성 아래에 멈추자 돈키호테는 무신한테 등에서 내려 재빨리 칼을 꺼내 들었지요. 그러고는 공주가 갇혀 있을 답을 향해 성벽을 타고 올랐어요. 돈키호테는 가파른 성벽을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성큼성큼 타고 올랐어요. 드디어 성탑 꼭대기 방에 다다랐어요. 열린 창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둘린의 공주를 잡고 있던 악당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으아! 비명을 지르는 건 악당도 둘린의 공주도 아니었어요. 악당의 모습을 보고 놀란 돈키호테였지요. 어찌나 놀랐는지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질 뻔했지요. 빌로시나 파파루파토 루카스타투. 악당은 이렇게 말하더니 창가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돈키호테를 향해 시뻘건 불을 내뿜었어요. 그랬어요. 악당은 용이었어요. 그것도 입에서 불을 내뿜고 작지만 제법 쓸모 있어 보이는 날개도 가지고 있었지요. 뜻하지 않는 불세례를 받은 돈키호테의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어요. 으아, 제발 살려만 주세요.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사답게 말하기로 했지요. 제발 둘린의 공주를 살려주시게. 그때였어요. 커다란 용이 작은 창으로 잽싸게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돈키호테의 몸을 덥석 물었어요. 그러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으아! 돈키호테의 외마디 비명에 단초와 무신한테 둘린의 공주의 시선이 한데로 모아졌지요. 용은 성 주위를 2바퀴쯤 돌고 나서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와 동시에 돈키호테는 땅을 향해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으아! 주인님! 단테의 외침에 돈키호테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러고는 공포심에 얼어붙은 몸으로 슬며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 떨어진 건가? 돈키호테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에 자신의 방 안 침대 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곧 모든 게 꿈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지요. 휴! 돈키호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꿈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래, 이건 분명 공주를 구하러 떠나라는 암시야. 꿈은 더없이 생생했어요. 원고지에 옮겨놓기만 해도 훌륭한 소설이 될 것 같았지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돈키호테는 당장 모래니 섬을 향해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돈키호테는 얼른 공주를 구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제 별것도 아니네. 탄초가 문자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책장으로 손을 뻗어 아무렇게나 잡히는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지요. 돈키호테로 인해 자존심이 잔뜩 구겨진 채 집으로 돌아온 단초는 그날부터 언어와 문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에 대한 답은 이웃들에게서 빌린 책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돈키호테의 길을 걷기엔 마을에서 빌린 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다 문득 장에 서는 날 늘 책을 가지고 나와 팔던 한 노인이 생각났어요. 단초는 그날로 눈동양 귀동양으로 물어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가 일주일이 넘도록 책으로 둘러싸인 서재에서 보냈어요. 최초의 종이로 파피루스라는 식물에서 생겨난 거로군. 단초가 수첩을 꺼내 메모했어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놓은 수첩이 벌써 3권이나 되었지요. 단초에게는 돈키호테에 맞서 싸울 아주 소중한 무기였어요. 이게 좋겠어. 우리말로는 피펠, 영어로는 페이퍼, 프랑스어로는 파피어. 이게 모두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나왔군. 단초는 돈키호테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맞히지 못할 게 분명할 것을 메모하고 또 메모해 두었어요. 오호, 이것도 좋겠어. 무식한 돈키호테가 중국의 한자를 알 리가 없겠지. 단초가 수첩에 메모를 하며 다시 중얼거렸어요.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죽간이라는 책이 있었군. 그게 대나무를 쪼개서 끈으로 묶어 만든 책이야. 중국어 한자로는 책이란 글자가 죽간의 모양을 따서 만들어진 거라네. 단초가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수첩을 덮었어요. 단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은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 앞에 선 단초는 문에 덕지덕지 붙여있는 메모지를 하나씩 떼어내야 했어요. 자네 어딜 간 건가? 들어오는 즉시 우리 집으로 오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 건가? 어서 돌아오길 바라네. 2번째 메모지를 뗄 때까지만 해도 짜증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3번째와 4번째 메모지를 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서 오게나. 공주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야 해. 어허, 이렇게 늦으면 공주가 위험해지네. 이쯤에서 단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는 떼어냈던 메모를 그 몸에 그대로 문에 붙이기 시작했지요. 자신이 돌아왔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시 노인의 집으로 돌아가 신세를 더 질 셈이었지요. 미치광이 작가와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단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 돌리된지 공주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난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단초는 이렇게 말하며 마지막 메모지를 몸에 꾹 눌러 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려는 찰나 웬 갑옷 인간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으아! 단초가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갑옷 인간은 재빨리 다가와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는 단초를 꼭 끌어안았어요. 돌아와 주어서 고맙네. 이때야 뼛속에 1시간이나 서서 자네를 기다렸다네. 투구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돈키호테였어요. 나와 모험을 떠난다고 어서 약속해 주게. 아니요, 저는 절대 모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돈키호테가 단초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갑옷 인간은 아주 뜨거웠어요. 어찌나 세게 끌어안는지 자신이 마치 뜨거운 철판에 짓눌린 돼지구이가 된 기분이었지요. 으아, 작가님 제발 놓아주세요.
나와 모험을 떠난다고 약속하면 당장 놓아주지. 단초는 모험 따위는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슨 방법을 써서든 이 순간을 모면해야 했지요. 좋아요. 대신 제가 내는 퀴즈를 모두 맞히시면 저도 모험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정말인가? 갑옷 인간이 단초가 감싸 안았던 팔을 풀고 한 발짝 뒤로 섰어요. 단초는 온몸에서 짜릿하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온몸에서 멈췄던 피들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지요. 제가 내는 퀴즈를 모두 맞히셔야 해요. 단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돈키호테를 노려보았어요. 드디어 모레니 섬에 도착하다. 바닷바람은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 배에 오를 때만 해도 돈키호테의 갑옷은 꽤 그럴싸해 보였어요. 물론 돈키호테가 처음 지하실에서 캐캐 묵은 갑옷을 꺼냈을 때만 해도 아주 형편없었지요. 고물상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만큼 엉망이었어요. 단초가 복수의 갈날을 갈며 착한 노인의 집에서 수첩을 채워가고 있을 때 돈키호테는 밤낮으로 갑옷을 손질했어요. 녹이 슬고 곰팡이가 가득했던 갑옷은 돈키호테의 노력으로 점점 은빛이 나는 멋진 갑옷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습기 가득한 바닷바람은 갑옷의 빛을 바라게 만들었어요. 돈키호테가 간판에 앉아서 아주 오랜 시간을 갑옷을 닦고 또 닦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둘린의 공주를 만났을 때 이 돈키호테 기사는 해처럼 빛나리라 랄랄랄라. 돈키호테는 갑옷을 닦으며 어느 때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모험을 떠난 지 한 달하고 일주일째 돈키호테 옆에서 단초는 여느 때처럼 일기장을 꺼내 날짜를 적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 마지막 문제만큼은 최고로 어려운 걸 냈더라면 모험이 나서기 전 갑옷 인간에게서 벗어난 뒤에 두 사람은 세기의 대결을 벌였었지요. 단초가 모두 17문제를 내서 돈키호테가 한 개라도 답을 맞히지 못할 때에는 돈키호테가 다시는 모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반대로 돈키호테가 모든 문제의 답을 완벽하게 맞힐 때에는 단초는 무시 단테와 함께 돈키호테의 모험길에 동행하기로 했지요. 단초는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이 만든 세 권의 수첩이 무엇보다 든든한 무기가 되어 줄 거라 확신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일부러 쉬운 문제를 냈어요. 돈키호테의 긴장을 풀어놓기 위해서였지요. 선사 시대에서 역사 시대의 탄생은 이것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단초가 문제를 읽고 난 뒤 돈키호테의 표정을 살폈어요. 예상 밖이었어요. 돈키호테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하하, 모르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죠. 잠깐, 알고 있네. 그건 바로 문자야. 돈키호테는 일부러 어려운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단초는 돈키호테가 무척 얄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봐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돈키호테도 만만치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모두 단숨에 정답을 말해버렸어요. 드디어 마지막 17번째 문제가 남았어요. 동양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왕이 자기 나라에 글자가 없어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세종대왕. 정답임을 확신한 돈키호테가 승리의 기쁨에 젖어 팔짝팔짝 뛰었어요.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그걸 묻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 그럼 계속하게. 세종대왕은 이 글자의 문제를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아 쥐었어요.
과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초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어요. 돈키호테가 정말로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표정 역시 철저한 연기였어요. 정답은 훈민정음이네. 단초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잠깐, 한 문제 더 내야 해요. 제 나이 수만큼 문제를 내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전 17이 아니라 18살이네요. 헤헤헤. 단초가 불쌍한 고양이 눈을 하고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돈키호테를 올려다 보았어요. 돈키호테는 어떤 문제든 빨리 마치고 돌아가 고장난 투구를 손질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좋아, 빨리 내게. 단초는 수첩을 뒤지고 뒤져 가장 고난도의 문제를 집어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고대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문자가 새겨진 모든 점토판을 모아 인류 최초의 도서관을 만들었지요. 또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아시리아의 역사, 의학, 역학, 지식들을 점토판에 기록해 모아 두었어요. 이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단초는 돈키호테가 이 문제만은 마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알더라도 제발 복잡한 이름을 한 글자라도 틀리게 말해주기를 바랬지요. 하지만 그 예상은 정확하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아슈르바리팔. 아슈르바리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단초는 속으로 절망했어요. 비장의 카드였다고 생각한 문제를 돈키호테가 마친 거예요. 돈키호테의 발음 또한 완벽했어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날 두 사람의 운명은 동일하게 정해졌어요. 바로 모레니 섬에 둘린의 공주를 구하러 모험길을 떠난다 였어요. 배는 아주 느릿느릿 떠갔어요. 고장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듯 듣기 거북한 돈키호테의 노래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모험을 떠난 지 한 달하고 일주일째 단초가 펜에 침을 묻히더니 날짜 아래에 또 또박또박 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망할 놈의 지리학자가 엉터리 그림 지도를 보고 알려준 모레니 섬 남태평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모레네 섬은 오늘도 꽃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어요. 모레니 섬이다. 반원경을 들고 뱃머리에 선 선원 하나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야호, 모레니 섬이다. 저기 모레니 섬이 보인다. 돈키호테가 투구를 집어 던지며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 바람에 배가 심하게 흔들려 옆에선 무신한테도 신이 나서 날뛰는 것처럼 보였지요. 단초의 눈에도 멀리 바다 한 군데에 뜬 초록 나뭇잎들이 들어왔어요. 섬이 나타난 게 분명했어요. 단초는 펜 끝에 침을 묻혀서 방금 쓴 문장 위에 두 줄로 선을 그은 뒤 고쳐 적었어요. 남태평양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모레니 섬에 꽃배기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배가 섬에 닿고 돈키호테가 제일 먼저 배에서 내렸어요. 그 다음 뒤를 이어 무신한테가 내릴 차례였어요. 힝힝. 단초와 선원들이 달라붙어 밀어내는데도 무신한테는 절대 내리지 않을 요량으로 뒷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고집을 부렸어요. 니놈, 이 위대한 귀사의 명마답게 배에서 어서 내리지 못할까? 단초는 순간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옷빼기는 콧빼기는 코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지요.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때 낮잡아 콧빼기도 못 보다라고 합니다. 코와 빼기가 합쳐진 말로 빼기가 빼기로 발음되기 때문에 콧빼기라고 적습니다.
세계 최초의 종이는 파피루스.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다년생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의 이름이 바로 파피루스이지요.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 줄기에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 흰속 부분을 얇고 길게 잘라냈어요. 그 자른 조각들을 덧붙여서 강물에 불렸다가 눌러 두드리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종이처럼 만들었지요. 파피루스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천조각에 가까운 재질이라 접는 데 불편했어요. 글자를 쓰기 어렵고 쉽게 부서졌지요. 게다가 가격도 무척 비쌌답니다. 하지만 무거운 점토판보다는 훨씬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했지요. 그런 이유로 이집트의 파피루스 종이 제조법은 지중해를 지나 유럽까지 전파되었지요. 오늘날 종이를 뜻하는 영어 페이퍼는 파피루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책 주간. 주간은 종이가 나기 전 중국에서 대나무를 엮어 만든 책을 말합니다. 주간의 길이는 20에서 25cm 정도 되었지만 너비는 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많이 쓸 수는 없었지요. 사람들은 기다란 주간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끈으로 연결해서 사용했어요. 책을 뜻하는 한자는 사진 속 주간처럼 대나무 조각을 길게 엮은 모양과 비슷해서 생겨난 글자예요. 주간은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불편했어요. 주간에 비해 비단은 가볍고 부드러워서 좋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중요한 문서를 만들 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페이퍼. 종이를 영어로는 페이퍼라고 해요. 스페인어로는 파펠, 프랑스어로는 파피어라고 부르지요. 이 말들은 모두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나왔답니다. 세계 4대 문명과 문자들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형태의 문자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에서 발견되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면 쇠기 문자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수메르인들이 사용한 문자. 종이가 발명되기 전 말린 점토판 위에 뾰족한 도구를 써서 문자를 새겼답니다. 갑골 문자. 고대 중국인들은 거북의 등껍데기나 짐승의 뼈에 글자를 새겨 기록했어요. 이것을 갑골 문자라고 하고 중국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지요. 상형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히어로글라프라고 불러요. 히어로글리프라고 불러요. 성스러운 글자라는 뜻으로 추상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문자, 발음을 나타내는 문자도 함께 있었어요. 인더스 문자. 고대 인더스 문명이 번성했던 파키스탄, 인도 북서부 일대에서 사용된 문자로 아직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독하지 못하고 있어요. 눈동냥, 귀동냥. 이것은 주위나 곁에서 지식 따위를 얻어보고 얻어 들어가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 눈동냥, 귀동냥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그림 문자들. 문자의 시작은 그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군 수메르 사람들의 글자가 적힌 점토판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이지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사는 수메르 사람들은 끈끈한 진흙을 흔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진흙을 햇볕에 잘 말리면 딱딱하게 변해서 제법 오래 보관할 수 있었지요. 점토판은 돌로 된 판보다 훨씬 가볍고
그림을 새기는 것도 돌보다 훨씬 편리했어요. 그런데 사진 속 점토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사람의 머리를 뜻하는 그림과 그릇을 뜻하는 그림이 그린 게 있어요. 그런데 두 그림이 합해지면 먹다라는 새로운 뜻이 된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뜻을 나타내는 수메르 사람들의 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양이 단순하게 바뀐 쇠기 문자로 변해 갔답니다. 그림 문자에 소리를 더한 이집트 사람들. 나일강 주변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건물의 벽이나 돌기둥 같은 곳에 아름다운 그림 같은 글자들을 무수히 많이 새겨 넣었어요. 화려한 색을 입힌 이집트 글자를 보면 아름다운 장식품처럼 느껴지지요. 신성한 글자라는 뜻의 히에로글리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집트의 글자도 수메르의 세기 문자처럼 그림 문자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름 같은 것을 쓸 때는 어떻게 썼을까요? 최초로 이집트를 통일한 나르메르 왕의 업적이 담긴 나르메르의 발레트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르라는 소리가 나는 메기, 물고기 그림과 메르라는 소리가 나는 끌, 나무를 다듬는 데 쓰는 연장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두 개의 그림 문자로 나르메르라는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집트의 그림 글자는 나중에 소리와 결합하여 더욱 풍부한 뜻을 나타낼 수 있었답니다.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뜻 글자를 만들어내는 한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처럼 아시아의 황허 강가에서도 문자가 생겨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만든 한자이지요. 한자도 사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그림 문자지요. 그런데 두 개 이상의 그림 글자들을 결합해 새로운 뜻을 가진 뜻 글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계집여자의 아들 자를 더해서 좋다는 뜻의 졸호자를 만들었어요. 날일자와 달월자를 합해서 해와 달이 세상을 비추니 세상이 밝다는 뜻을 담은 맑은 명자를 만들었답니다. 선사시대는 인류의 역사는 문자 발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는데 문자를 사용하는 역사 시대와 달리 역사의 기록이 남지 않은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즉 문헌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선사시대입니다. 창제의 원리와 연도가 밝혀진 유일한 문자.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아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어요. 한글 창제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가져다가 썼는데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한자는 글자 수가 많고 복잡해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에는 더욱 힘이 들었지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사랑한 왕이었어요. 한자를 익히고 쓰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긴 세종대왕은 여러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43년에 한글을 만들어 3년 뒤인 1446년에 반포했지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이기도 하지만 글자의 해설서인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의 서문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적혀 있답니다. 철저하다에서 철저의 통할 철자와 밑저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철저가 밑바닥까지 즉 속속들이 모두 통할 정도로 꿰뚫어
빈틈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지요. 맡은 일을 아주 철저하게 처리한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답니다. 인류 최초의 도서관. 인류 최초의 도서관을 세운 사람은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입니다. 기원전 13세기경 바빌로니아 왕국 북쪽에 위치한 아시리아 제국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기원전 9세기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도시를 점령했어요. 나아가 시리아와 이스라엘까지 정복했지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은 이집트를 공격해 파라오의 항복을 받아냈는데 정복한 도시는 모두 불태웠고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였답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은 도시 니네베에 거대한 궁전을 짓고 자신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서관을 짓기로 마음먹었지요. 아슈르바니팔 왕은 온 나라의 명령에 모든 책을 모아오게 하고 점토판에 아시리아의 역사를 새기게 했어요.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 의학 지식들도 모두 새기게 했어요. 그러고는 도서관에 보관하도록 했지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은 이렇게 탄생되었답니다. 끝.